무역회사에 나타난 한 남자. 엘리트처럼 보였고 모두가 그의 출신을 궁금해했지만 정작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사라진 이름 하나와 함께 남겨진 책 한 권. 표지엔 어느 꽃제비의 생존기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거짓없이 살아남고 싶었던 한 사람의 기록으로 되살아났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지나쳐온 누군가의 숨겨진 진실과 그 진실을 품은 채 살아가야 했던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퇴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반전과 감정의 파고를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날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지무역 부산지사에 새 얼굴이 들어왔다. 차가운 겨울 아침 유리병 너머로 어슴푸레한 햇살이 스며드는 로비. 출근 시간 5분 전 이미 맞은편 책상에 앉아 정장을 정리하던 신입사원 태영은 첫 인상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다. 완벽에 가까운 외모, 깔끔한 말투, 침착한 태도. 누구든 그를 스펙 좋은 외국 유학파쯤으로 여겼고 자연스럽게 이 회사 누가 백으로 보낸 인물이야? 라는 뒷말도 오갔다. 동기들은 그를 멀찌감치 바라봤고 선배들은 괜한 경계심을 품었다. 그러나 태영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인사를 건네면 정확히 고개를 숙였고 회의 때마다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아무도 그에게서 실수를 보지 못했다. 그 정제된 태도는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얘, 뭐하는 집 아들이래? 아무리 봐도 일반 전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아무도 진실에 가까워지지 못했다. 태영은 자신의 과거를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철저히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 고요한 표면 아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억의 파편들이 날마다 되살아나고 있었다. 사무실의 기류가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건 인사팀 차장 선아가 태영의 이력서 원본을 열람하면서부터였다. 문서 하단 검게 인쇄된 작은 글씨 하나. 탈북민 보호 대상자 2008년 입국 보호번호 제812에서 그 순간 선아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저런 얼굴을 하고도 말이 없었구나. 그래서 그 기묘한 거리감이 있었던 거였어. 그리고 동시에 회사 전체를 뒤흔들 만한 이야기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부산 해운대. 바다와 마주한 고층 빌딩, 그 속에서 반짝이는 사무실 조명 아래 태영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앉아 있었다. 입사한 지 3달. 그는 여전히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사적인 질문에는 늘 웃으며 적당히 말을 돌렸다. 그러나 일이 주어졌을 때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빠르게 마무리했고 상사의 눈에 들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보고서는 단 한 줄의 실수도 없었고 PT 발표에서도 여유 있는 말투와 정제된 단어 선택으로 감탄을 자아냈다. 요즘 애답지 않게 참 침착하네. 배경이 어딘지 몰라도 사람 됨됨이는 확실해. 그런 말들이 오가며 점차 그는 회사 내 핵심 신입으로 자리 잡아갔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태영은 자신의 배경을 끝내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고향이요? 바닷가 근처예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혼자 살아요. 모든 질문은 간결하게, 그리고 철저히 감정을 배제한 채 흘러갔다. 그를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 중 한 명이 인사팀 차장 선아였다. 늘 권력의 흐름에 민감하고 누가 누구의 사람인지 빠르게 판단하는데 능한 인물이었다. 처음엔 그저 묘한 불편함이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이렇게 경계가 심하지? 그러다 어느 날 직원 재배치와 관련해 인사 기록을 검토하던 중 우연히 태영의 이력서 원본을 열람하게 되었다. 문서 맨 하단 시스템에선 비공개 처리된 민감정보 영역에 눈이 멈췄다. 작은 글씨. 하지만 명확한 세 단어. 탈북자 보호 대상자. 잠시 손끝이 얼어붙었다. 선아는 파일을 조용히 닫았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아닌 불편한 확신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런 애가 왜 우리 회사에? 누가 밀어줬지? 그리고 그녀는 전산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태영의 입사 지원 과정, 서류 심사 전형, 면접 배정표, 모든 기록이 정상이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정제되어 있었다. 불필요한 항목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고 자소서 파일은 인사팀 내 공용 서버가 아닌 전무이사 직속 보안 서버로 전달된 흔적이 있었다. 그 이름, 강민. 전무이사이자 모든 인사 절차에 최종 서명을 올리는 인물. 그리고 누구보다 감정 없는 사람으로 알려진 남자. 그가 왜 태영 같은 신입에게? 의심은 곧 의혹으로 바뀌었다. 한편 태영은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가 어릴 적 함경도 국경 근처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고 며칠을 굶으며 남의 집 마당을 서성였는지, 그리고 얼어붙은 플랫폼 아래에서 숨죽인 채 죽어간 동생을 끝내 묻지 못하고 도망쳐야 했던 그 겨울밤을. 태영은 지금도 그날 밤을 꿈꾼다. 살기 위해 선택한 도망이 지금도 그를 따라다녔다. 매일 정장을 입고 정제된 말로 사람들과 섞여 있지만 마음 한편엔 늘 얼어붙은 동생의 손이 남아 있었다. 그 손을 놓은 자신을 단 한 번도 용서해 본 적이 없었다. 이 회사는 그의 출발선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종착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딘가에서 이미 누군가는 그를 향한 진실의 문을 열고 있었다. 이틀 뒤 선아는 결국 본사 인사총괄 서버에 직접 접속했다. 탈북자 보호 대상자. 그 세 단어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강민이 이례적으로 서명했던 파일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던 중 눈에 익은 문서가 떠올랐다. 특수보호인 채용 심사 의견서. 그 문서는 일반 인사 담당자 권한으로는 접근이 제한되지만 그녀는 수년간 쌓은 경험으로 우회 경로를 알고 있었다. 몇 차례 로그인 시도를 거듭한 끝에 문서가 열렸다. 페이지 맨 아래 서명란. 보호자 동의인 강민. 그 바로 옆 짧은 주석. 신청인 김태영. 함경북도 무산 출신. 입국 경로 해상 밀항. 보호소 코드 HN-BY-203. 선아의 눈에 실핏줄이 서렸다. 정말 이럴 수가. 그 순간 누군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차장님, 내일 팀별 예산회의 자료 드리러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태영이었다. 문득
선아는 모니터 화면을 꺼버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회의 자료를 든 태영이 조용히 들어섰다. 여전히 정중한 표정, 여전히 말수가 적은 모습. 그런데 그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선아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키는 걸 느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자료를 책상 위에 정리한 뒤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그러나 등 뒤로 묘한 공기가 흘렀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선아의 마음속엔 저 사람은 위험하다는 본능적 두려움과 동시에 쉽게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얽혀갔다. 불쌍함? 혐오? 아니면 질투? 그 감정은 자신도 규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 강민은 비공개 브리핑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태영의 이름이 적힌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열차 객차 사이 외투를 겹쳐 입은 두 명의 소년. 그 중 한 명이 태영이었고 다른 한 명은 죽은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날 밤이 아직도 또렷했다. 정보기관의 협력자였던 그는 북에서 넘어오는 망명자의 명단을 사전에 받아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명단에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의 이름을 찾지 못했다. 다만 김태영이라는 낯선 이름이 있었다. 공공지역 폭격 이후 국경 인근에서 발견. 신원 불명. 보호 대상자 신청. 이후 그는 그 이름을 추적했다. 수개월의 추적 끝에 태영이 국경을 넘은 아이들 중 마지막까지 아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아이를 대신해 이 아이는 살아남았다는 것을. 어쩌면 그 아이는 아들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태영의 보호자가 되기를 자청했다. 회사 시스템을 조작했고 모든 채용 절차를 조용히 도왔다. 그가 들키지 않게 만들고 싶었다. 그게 유일하게 아들을 향한 속죄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곧 드러날지도 모른다. 선아의 눈빛이 바뀌고 있었다. 기록은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고 회사는 조용히 술렁이고 있었다. 그리고 태영은 꿈에서 다시 동생을 보았다. 기차 바퀴 아래 울부짖던 그 목소리. 형, 가지마 추워. 깨어난 새벽, 창밖엔 묵직한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은 태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루하루가 추위였다. 말하지 않아도 숨지 않아도 그 모든 기억은 매일같이 따라왔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엔 평소와는 다른 정적이 흘렀다. 복도 끝 작은 커피 머신 앞에서 귓속말이 오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낯선 시선들이 묵직하게 얽혔다. 들었어? 무산 출신이래. 그 태영이 말이야? 그 잘생긴 애가 북한에서 넘어왔다고? 단 한 줄의 정보가 물속에 떨어진 돌처럼 파문을 일으켰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인물은 여전히 말없이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있었다. 태영은 그날 이후 단 한 사람의 눈도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았다. 무심한 척 커서를 움직이고 평소처럼 보고서를 정리했지만 손끝은 늘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시선은 끊임없이 날아들었다. 무언가를 아는 사람,
모르는 척하는 사람, 모르는 채 하고 싶은 사람. 그 모든 시선이 그의 등을 찔렀고 가슴을 조여왔다.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 회의실에 호출됐다. 선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책상 위엔 태영의 인사기록과 복사된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다. 조용히 고개를 들자 선아는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왜 말 안 했어요? 태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공기 자체가 서늘하게 식었다. 그는 다시 시선을 떨구며 입을 열었다. 말해도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요.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가늘고 날카로운 균열이 있었다. 누가 납득할까요? 그곳에서 온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걸. 선아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저 문서 한 장을 조용히 들어 올렸다. 당신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알아요? 그리고 책상 너머로 문서를 던졌다. 태영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그 위엔 보호자 동의인 강민이라는 문장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눈이 커졌다. 그의 손이 그 문장 위에서 멈췄고 마치 시간이 멎은 듯 가만히 굳어섰다. 그래요. 당신 강민 전무랑 무슨 사이예요? 질문이 아니라 추궁이었다. 태영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분 제 보호자였어요. 입국할 때 제가 보호센터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지원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 한마디가 떨어졌을 때 선아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며 물었다. 그럼 왜 그 사람은 당신을 그렇게까지 감싸는 거죠? 그 물음엔 태영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알고 있는 건 그저 단편적인 보호자라는 이름뿐이었다. 하지만 문서에서 느껴진 감정은 단순한 책임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였다. 그날 퇴근 무렵 태영은 조용히 사직서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눌러 쓴 문장은 짧고 간결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감사했고 죄송합니다. 그 편지를 출력한 순간 누군가 그의 자리로 다가왔다. 강민이었다. 말없이 편지를 내려다본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넌 이 사회에서 숨을 게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야. 그 말은 이전과 달랐다. 과거를 감싼 배려가 아닌 지금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태영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전 알고 있어요. 이런 판에선 결국 들통나요. 내가 뭘 해도 어디서 왔는지가 먼저잖아요. 침묵이 이어졌다. 두 사람 사이엔 말보다 무거운 시간들이 흘렀고 그 정적 속에서 태영은 봉투를 그의 앞에 올려놓았다. 그래도 그날 같이 있던 아이가 누군지 말 안 해줘서 고마웠어요. 그 말이라도 들으면 전 그 손을 더 오래 붙잡았을지도 모르니까.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말없이 그 편지를 집어들었다. 다음 날 태영은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자리엔 더 이상 커피잔도 달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며칠 후 강민의 책상 위엔 한 권의 책이 도착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어느 꽃제비의 생존기. 표지에 적힌 저자 이름은 김태영이었다. 강민은 책을 들고 한참 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표지 속 이름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고
책 등 뒤에 인쇄된 한 문장에 눈이 멈췄다. 그날 눈밭 위에서 혼자 숨을 쉬게 된 것조차 죄였다. 두 손으로 책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첫 장에는 태영의 사인이 있었고 그 아래엔 짧은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다. 그때 아드님이 제게 말했어요. 형, 살아야 해. 꼭 살아야 해. 그 말 때문에 저는 지금껏 버텼습니다. 심장이 무너지는 듯한 통증이 가슴을 조였다. 그날 밤 북쪽 기차역 근처의 허름한 창고 앞에서 기차 바퀴 소리와 총성이 교차하던 순간 죽음의 한가운데서 그의 아들이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은 지금까지 살아남아 기록이 되어 그의 앞에 도착해 있었다. 책장을 넘길수록 태영의 기억은 문장마다 살아 움직였다. 밥이 아니라 냄비에 남은 냄새를 삼켜야 했던 날들. 동생의 발가락이 시퍼렇게 얼어가는 걸 바라보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던 형. 살기 위해 사람들의 가방을 훔치고 도망치다 눈더미에 파묻혀 사흘을 버텼던 아이. 그 문장 하나하나가 칼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그는 책을 덮고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처럼 흐르던 도시의 불빛 속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버텨왔는지를 처음으로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며칠 후 회사 복지 게시판엔 태영의 책이 조용히 한 권씩 꽂히기 시작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한 장 한 장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 넘겨졌다. 책을 읽고 난 뒤 몇몇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동안 출신이라는 단어로 태영을 바라봤던 시선이 살아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다. 선아도 조용히 책을 펼쳤다. 책장 사이로 끼워진 책갈피. 그 안엔 사직서를 내기 전 태영이 그녀 책상에 남긴 쪽지가 있었다. 사람은 말보다 시선이 먼저 닿는 존재라서 늘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말보다 먼저 눈물이 닿아도 되는 날이 있겠지요. 그 말에 선아는 한참 동안 책을 덮지 못했다. 자신의 편견이 누군가를 얼마나 오래, 깊게 상처냈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다시 몇 달 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교육 영상 자료의 한 영상이 실렸다. 촬영된 장소는 낯선 강의실, 그 안에서 말하는 사람은 단정한 정장을 입은 청년. 카메라를 응시한 눈빛이 말했다. 살아남은 것과 살아가는 건 다릅니다. 저는 이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름 없이 살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 이름으로 씁니다. 저는 김태영입니다. 그 화면을 사무실 한가운데서 바라보던 강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그날 회사 메신저엔 정직원 교육 자료로 해당 영상 링크가 전달되었다. 누가 보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 시작은 한 사람의 고유한 생존기였다는 것을. 겨울이 깊어질수록 사무실 창밖은 더 자주 흐려졌다.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껴입고 복도엔 김이 서린 커피잔이 가득했지만 태영이 떠난 자리엔 여전히 말할 수 없는 빈 공간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그가 앉았던 의자에 잠깐 앉았다가도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자리는 말없이 어떤 무게를 품고 있었고 누구도 쉽게 차지하지 못했다. 강민은 업무를 마친 밤이면 책상 위에 놓인 책을 가만히 펼쳤다. 어느 꽃제비의 생존기. 그 중에서도
그는 늘 178페이지를 자주 펼쳐보았다. 그날 죽은 줄 알았던 형의 손이 내 팔을 끌어당겼다. 도망쳐. 제발 너라도 살아. 그 목소리가 눈보라 속에 사라질 때 나는 그 아이가 마지막 가족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강민의 눈에 떠오르는 건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뒷모습이었다. 긴 외투 끝자락, 추운 바람에 펄럭이던 조각, 그리고 손을 흔들던 팔, 무장 해제된 웃음, 그 눈빛 속에 짧은 안녕. 그는 그때조차 알지 못했다. 그 인사가 마지막일 줄은. 한밤중 강민은 조용히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시의 불빛은 흐릿했고 공기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곳은 과거 태영이 자주 올라오던 곳이었다. 모두가 퇴근한 뒤 그가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서 있던 장소. 그는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숨지 마라. 며칠 후 강민은 서울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인권문화센터로 향했다. 청년 자립 교육 세미나. 그곳에서 그는 태영의 발표를 직접 지켜보았다. 단상에 선 태영은 더 이상 떨지 않았다. 또박또박 말을 이어가며 자신이 살아온 여정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전 무산에서 태어나 이름 없이 살았고 기록 없이 자랐습니다. 동생을 잃었고 친구를 잃었고 밤마다 기차 바퀴 소리로 잠이 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자신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중은 조용했고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마저 들렸다. 사람들은 출신을 먼저 묻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구 집 자식인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강민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손을 꼭 쥐었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이 결국 저 목소리로 살아남았다는 걸 실감했다. 그날 이후 회사엔 변화가 일어났다. 인사팀엔 사회적 보호 대상자 채용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마련되었고 전 직원 연례 교육엔 차별과 언어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정식 편성되었다. 그 모든 변화는 아무도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시작은 태영이었다. 그의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남아 있었고 그렇게 많은 것을 바꾸고 있었다. 그가 떠난 자리는 이제 상처가 아닌 누군가의 방향이 되었다. 어느 날 센터 강의가 끝난 늦은 밤, 문을 닫고 나오던 태영은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익숙한 사람과 마주쳤다. 강민이었다. 그는 말없이 태영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시간 괜찮니? 잠깐 걷자. 두 사람은 불 꺼진 거리 한복판을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번져 있던 인도 위 긴 침묵이 흐르다 태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아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살리려 했어요.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절 끌어안고 밀어냈어요. 그래서 저만 살아남았어요. 그 말에 강민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숨소리마저 얇게 떨렸고 오래 숨겨왔던 감정이 문틈처럼 새어나왔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아이 이름 다시 들을 수 있을 줄 몰랐어. 난 내가 살아있단 사실이 처음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태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가고 있진 않았어요. 사람처럼 숨도 못 쉬고 늘 들킬까봐 조심하며 살았어요. 당신 덕분에 입사했을 때도 버틸 수 없었어요. 내가 뭘 해도 결국 어디서 왔는지가 먼저였으니까. 그 말에 강민은 고개를 떨궜다. 오랫동안 품었던 죄책감과 동시에 자신이 건넨 손이 때로는 또 다른 무게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태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요. 내가 그때 살아남은 게 죄만은 아니었다는 걸 조금은 믿게 됐어요. 그 순간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넌 정말 살아줘서 고맙다. 태영은 잠시 숨을 삼키듯 멈췄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말이 제 안에서 지금도 울려요. 형, 살아야 해. 그 말 하나 때문에 저 계속 살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가로등 아래 멈춰섰다.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도시의 불빛이 그들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강민은 태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너는 이제 누구의 기억이 아니라 너 자신의 삶으로 걸어가야 해. 그 아이도 그걸 바랄 거야. 태영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저, 이제 그 아이 이름 대신 제 이름으로 살아볼게요. 그 밤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그들의 사이를 지나갔다. 서로를 지켜보던 시선 속엔 용서와 존중, 그리고 무언가를 넘어서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태영은 한 시민 인권 강연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런 문장을 남겼다. 사람은 출신으로 태어나지만 존엄은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 것이다. 강연 이후 태영은 짧은 여운 속에서 자리를 정리했다. 어느덧 홀 안에 남은 사람은 몇 되지 않았고 그는 천천히 조명을 끄고 마지막 문을 닫았다. 그런데 그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망설이다 받자 전화를 꺼니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여기 서울중앙일보 문화부입니다. 최근 기고하신 칼럼을 읽고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책 출간을 고려하신 적 있습니까? 그 순간 태영의 손이 굳었다. 책? 그 단어는 그에게 늘 살아온 기록 이상의 무게였다. 글을 써야만 버틸 수 있었어요. 그 말이 입술 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는 짧게 대답했다. 네, 조금은요. 그 전화는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줬다. 그는 퇴사 이후 삶의 의미를 되짚으며 하루하루를 조용히 기록해왔다. 어린 시절의 기억, 도망치던 밤, 얼어붙은 동생의 손, 그리고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누군가의 보호 아래 숨죽이며 살아낸 날들. 며칠 뒤 첫 원고 미팅. 기획 편집자는 놀랄 만큼 차분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글을 세상에 내놓는다는 건 과거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두렵진 않으세요? 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때 떠오른 건 그 옥상에서 들었던 강민의 말. 넌 숨을 게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야. 그 말이 다시 그의 등을 밀었다. 두렵죠? 하지만 더 이상 그 기억을 비밀로 묻고 싶진 않아요. 그 기억도 지금의 저를 만든 제 일부니까요. 그날 이후 그는 본격적인 집필을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후 한 권의 책이 출간됐다. 어느 꽃제비의 생존기.
출간 당일 대형 서점 신간 코너 한켠엔 익숙한 이름이 새겨진 표지가 올려졌다. 김태영 지음. 책이 나오고 나서 며칠 뜻밖의 사람들이 태영에게 연락을 해왔다. 옛 회사의 팀원 중 한 명. 그는 메신저로 짧게 글을 남겼다. 책 읽었어. 예전에 난 널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땐 무례했지. 미안. 또 어떤 이는 SNS에 책 표지를 올리며 이런 글을 남겼다. 우리는 종종 살아남은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한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침묵을 용기로 바꿨다. 그리고 사직 후 처음으로 강민의 사무실로 작은 봉투가 도착했다. 거기엔 책 한 권과 함께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썼습니다. 숨지 않고 기억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드림. 편지를 읽던 강민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책을 들어 책장 맨 위 가장 밝은 조명 아래에 꽂았다. 그날 밤 태영은 여느 때처럼 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새로운 강연 의뢰, 독자 편지, 그리고 교육기관의 요청까지.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는 그 하나하나를 정성껏 대답했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작은 조명이 책상 위를 환하게 비췄다. 그는 한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마지막 페이지에 삽입하기로 했다. 다음 책의 제목은 아직 미정이었다. 하지만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삶을 견딘 자, 이제는 삶을 선택한 자의 이야기. 출간 이후 몇 달이 흐른 봄, 태영은 조용히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유명세를 바라지도 않았고 강연료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았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정말 지금은 괜찮으세요? 용서라는 게 가능한가요?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힘든 건 뭐였나요? 그는 질문 하나하나에 오래 생각한 뒤 답했다. 가볍지 않게, 그러나 무겁게 끌려가지 않도록. 그 답들은 서서히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갔다. SNS에서는 그의 글이 회자되었고, 일부 교사들은 학급 토론 주제로 그의 책을 사용했다. 그가 살아온 궤적이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메시지가 누군가의 상처 위에 닿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민에게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봉투 안엔 작은 사진 한 장과 함께 카드가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엔 한강공원 벤치에 앉은 태영과 그 곁에 앉은 한 청년이 웃고 있었다. 청년의 손엔 태영의 책이 들려 있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친구, 저랑 비슷한 경로로 왔대요. 지금은 대입 준비 중입니다. 저도 누군가를 버티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강민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그가 과거엔 잃은 자였고 후회만을 안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었다. 태영은 누군가를 지켜내고 있었다. 그 역시 보호자가 되어 있었다. 며칠 뒤 태영은 서울시립청소년복지센터에서 강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익숙한 그림자 하나. 선아였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 책, 처음엔 손이 안 가더라. 근데 읽고 나니까
너 그때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알겠더라. 태영은 웃지도 무표정하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선아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때 미안했어. 내가 널 두려워한 거 지금도 솔직히 설명 못해. 근데 너 잘 버텼더라. 그는 고개를 천천히 숙이며 말했다. 지금도요. 매일 버티고 있어요. 그 말은 고백이자 다짐이었다. 더 이상 조용한 생존자가 아니라 일어선 사람으로서의 다짐.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그의 여름 태영의 책은 한국을 넘어 해외 한 출판사의 번역 판권 계약으로 이어졌다. 국경을 넘은 것은 그 몸 하나였지만 이제는 그 언어와 기억까지도 세상을 건너기 시작한 것이다. 강민은 먼 발령지로 정근을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책장 앞에 섰다. 그는 어느 꽃제비의 생존기를 조심스레 꺼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손끝으로 책장에 남은 자리를 가만히 쓸었다. 그 자리는 이제 빈자리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기억, 누군가의 용기, 누군가의 존재가 남은 자리였다. 그리고 태영은 매일 아침 작은 문구를 써붙인 일기장을 열었다.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고개 숙이지 않을 것. 이제 내 목소리로 하루를 쓴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발자국은 많은 이들의 침묵을 깨우고 있었다. 봄이 완연히 무르익던 어느 날 태영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함경도에서 넘어온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바다. 그 바다가 그날따라 유독 멀고 가까웠다. 해운대의 바람은 부드러웠고 오래전 아이로서 겪은 삶과 지금의 모습 사이에 겹쳐진 시간들이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바닷가 모래 위에 앉았다.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가방에서 작고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책으로는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 말할 수 없어 숨겨왔던 단어들, 그 모든 조각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한 장을 펼쳐 펜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나로서 살아갈 것이다. 그 문장을 적는 동안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의 이름 김태영. 더 이상 숨겨야 할 과거가 아니었다. 스스로 살아낸 기록이자 앞으로 살아갈 이유였다. 그날 저녁 SNS에 태영의 글 하나가 올라왔다. 짧은 문장이었다. 꽃제비에서 작가가 되기까지 20년. 그 시간 동안 가장 두려웠던 건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쓸모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에서 비롯된다는 걸. 수천 개의 공감과 댓글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위로를 받았고 누군가는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누군가는 말없이 책을 구매해 누군가에게 선물했다. 그 작은 파장이 사회 속 어딘가를 바꿔가고 있었다. 몇 주 뒤 서울에서 열린 청년 인권 컨퍼런스. 패널 소개 화면엔 그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김태영 작가, 생존자, 강연자. 그는 단상에 올라 짧게 인사했다. 제 이름은 김태영입니다. 살아남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를 지켜보던 강민은 객석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선아는 다른 팀원들과 함께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는
비로소 이해와 존중이 담긴 소리였다. 며칠 후 강민은 은퇴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는 자신의 자리 위에 책 한 권을 올려두었다. 표지를 덮는 노란 메모 한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한 사람의 과거를 숨기려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드러내며 모두를 바꿨다. 김태영, 자랑스럽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태영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자기 이름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 이야기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람은 출신보다 선택으로 증명된다는 이 한 문장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